그러니까 시는 돌들의 동그란 무릎, 죽어가는 사람 옆에 고요히 모여 앉은 한밤중 쏟아지는 폐병쟁이 별들의 기침, 언어의 벌집에서 붕붕대는 침묵의 말벌들. 이 슬픔의 앙상한 다리는 어느 꽃을 위해 내려앉았나. 내 속에 매달린 영원히 익지 않는 검은 열매 하나. 진은영 시인의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에 수록된 시 그러니까 시는 내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의 또 다른 문장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는 시여 네가 좋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를 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안고 나를 아는 내가 또 다른 너를 안아주는 따뜻한 겨울을 그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는 희곡 특집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극작가를 모셨는데요. 오늘의 손님 김현우, 조정일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현우, 조정일 작가님 두 분의 작가 이력을 소개해드릴게요. 김현우 작가님은 연극 당신의 이야기를 연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대표 희곡으로 붓다 마이 바디, 낮은 밤, 베르나르다 등이 있으며 더 로스트, 말들의 집 등을 연출하셨습니다. 현재 창작 집단 독의 상임 연출을 맡고 계시고요. 조정일 작가님은 연극 달의 뒤쪽, 산토끼, 달래장 등과 창작 연희극 만보와 별별머리, 자라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부문에 당선된 이력도 있으십니다. 연극과 연희극, 음악극에 관심을 두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들께 먼저 근황을 여쭙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김현우 작가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위트 & 시니컬이라는 시집 전문 서점과 함께 그 시들을 이미지화하는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작년에 3편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올해는 편수를 9편으로 늘려서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위트 & 시니컬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는 공간이어서 아마 친밀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조정일 작가님은 네,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우리가 낸 두 번째 희곡집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언제쯤 사람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처음 연락이 올까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에 소개됐으니까 이제 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이상한 자신감을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맞습니다. 두 작가님께서 아무래도 희곡 작업을 하고 연극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문장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고요. 네. 네. 다른 작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네. 다른 장르의 작가분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좀 외로울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조 작가님은 들어오셨을까요? 네. 꾸준히 듣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나왔다고 알게 되면 찾아서 듣게 되고, 그리고 지난 6월에 우리 동료 중에 한 명 유경 작가가 네네. 3분 책 광고를 그거 여기서 한 너무 적이 있어서 재밌었죠. 네. 네, 그때 다 같이 듣고 좋아했습니다. 빵 터졌나요? 네. 그때 너무 진짜 유희경 시인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희곡집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팬데믹 플레이, 창작집단 독의 두 번째 희곡집입니다. 먼저 창작집단 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창작집단 독은 9명의 극작가로 이루어진 연극집단인데요. 독특한 방식의 공동 창작인 독플레이 8편을 비롯해서요. 많은 개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연극 언어를 고민하고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첫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출간하셨고 올 가을에는 오늘 가지고 오신 팬데믹 플레이를 출간하셨습니다.
독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누가 거창하게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 홀로 골방에서 벌이는 백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홀로 독. 극장에서는 공연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든든한 부두가 되어 부두 독. 우리가 처해 있는 비릿한 현실을 살피고 살필 독. 희곡이라는 항아리 독에 담아 의미 있고 치명적인 독 같은 연극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창작 집단 독은 함께 골몰합니다. 네,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독이 다양한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독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좀 부정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그 포이즌을 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몇 가지 그 소개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다 매력적이어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독이라는 말이 또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맨 처음에 이제 백지 앞에 홀로 혼자라는 뜻의 독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연 만드는 모든 이와 소통하는 든든한 부두의 독. 희곡이라는 항아리, 독, 치명적인 작품을 담는 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여기 독자분들이 또 독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남다르게 들리는데요. 처음에 이제 찍었던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 근데 올해 초에 중세를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중세 찍기가 어려운 시기니까. 네. 어떠셨어요? 저희도 많이 놀랐고요. 네. 이게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거 중세를 찍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 작품이 짧은 에피소드들의 모음이다 보니까 네. 접근성이 공연 접근성이 다른 장막 희곡보다는 비교적 네. 쉽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연극 극단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작품들을 공연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점점 전반적으로 저희 작품들에 대한 찾아주시는 그런 손길이 좀 늘어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독서 그 패턴이 조금 짧은 글들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또 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위세가 7년 만에 찍어낸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동료인 김태영 작가가 네.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혼자 1인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든 책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더 소중하고 근데 김태영 작가가 처음 3,000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많이 찍으셨는데? 모두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네,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세를 찍었다고 했을 때 너무 신기했고 제가 성격상 소리를 지르진 못하는데 네. 속으로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 조 작가님은 좀 슬퍼 보이세요. 오늘 좀 어떤 슬픈 일이 있으셨나요? 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네. 네. 창작 집단 독의 두 번째 희곡집이 팬데믹 플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첫 책이 중세를 찍고 또 두 번째 희곡집까지 나와서 매우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현우 작가님부터 늘 1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기쁘죠. 기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7년 동안 각 개개인이 어떻게 변했고 변해왔고 그리고 저희 집단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도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성장하거나 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해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여전히 절대 앞으로 변하지 못할 변하지 않을 무엇인가도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서. 네. 네. 너무 멋있는 대답인데요. 예상하지 감사합니다. 못했는데. 네. 또 조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새 책이 나와서 제일 기쁜 일이 있는데요. 한 7년 동안
첫 책에 실린 대본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네. 저희가 모두 가볼 수는 없었지만 뭐 한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네, 무대에 올렸고요. 그런데 7년 동안 길게 이어졌다 보니까 늘 같은 작품들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일단은 제 혼자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주고 싶은데 저희가 가진 게 첫 책에 실린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책이 나와서 이게 새로운 물건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기쁜 일이고 그래서 한참 동안 좀 바다를 같이 떠돌다가 이제 배에 만선이 돼서 돌아온 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네, 출간 축하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책을 읽지 못한 독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직접 팬데믹 플레이 이번 희곡집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호 1번 김현우. 네, 역시 제가 짧고 재밌습니다. 네, 버스 기다리시면서 충분히 한 편 보실 수 있고요. 네. 지하철 기다리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화장실에 핸드폰 대신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 각 편이 각 이제 테마별로 약 9편의 작품들이 묶여 있는데 저희가 9개의 퍼즐들을 저희의 방식대로 조합해서 이 순서들을 나열해 놨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 순서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맞아요. 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본인만의 퍼즐을 조합하시는 재미도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장의 소리에서 정재율 작가님이 이 배열에 대해서 건축에 비유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저희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집을 짓는 느낌으로 네. 조합하시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너무 잘해주셨고 조 작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년에 한 번씩 9명이 같이 쓴 대본 4개 작품이 실려 있고요.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외국인들, 거꾸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내국인들, 그리고 기영도 시인 30주기를 네. 기념해서 만든 게 시인님의 시를 저희 연극 작가들이 재해석해서 풀어본 기영도 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팬데믹 플레이입니다. 네. 소개를 되게 모범생처럼 해주셔가지고 어떤 책인지 다 잘하실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금방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가 주는 또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9명의 극작가가 따로 또 같이 쓴 작품집인데 이 기획을 할 때 아까 좀 어떤 배치 얘기도 하셨는데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팬데믹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대 여러 문제도 환기하는 작품들이 거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7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물론 이게 7년 만에 쓴 작품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계속 저희가 작품을 써왔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라 하면 예전에 첫 번째 희곡집을 낼 때쯤, 그러니까 그때쯤에 관심사는 아마도 집요하게 개인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개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파헤쳐서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관심사가 점점 사회 속의 개인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 개인과 사회가 어떤 식으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그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시선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개인의 문제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결국에 조금 넓어진 시선으로 사회까지 같이 담아보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조 작가님은 우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2인극 두 사람이 나오는 희곡을 쓰자. 네. 그런 기본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 책에다 같은 색깔을 가진 어떤 작품들을
통일하자 그런 전체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작품들을 써나가는 시간 동안 뭐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작가들이 뭐 한국에 사는 게 뭐 불행하다, 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도 이 책을 자평하기를 좀 전에보다 무겁다, 어둡다, 네. 칙칙하다 네. 그런 자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을 누가 볼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책 표지는 좀 발랄하게 가자 그런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네. 표지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꽃송이 되게 그려진 꽃밭처럼도 보이는데 네. 가까이서 보면 좀 섬찟한 기분도 드실 거예요. 네. 이 책의 실물을 마주하고 가까이서 보셔야지 그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채플린의 말인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네.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번 책 표지 골라진 걸 보고 그런 감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 색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확실히 눈에 띄어서 예쁘다는 느낌 갔는데 가까이서 보면 뭔가 좀 기묘한 느낌도 있다. 네. 그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실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팬데믹 플레이라는 책에 총 단맛 희곡 3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 편이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고요. 희곡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저희 팬데믹 플레이라고 했나요?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애정이 생겼나 봐요. 이런 구성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김현우 작가님께서 그 구성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정일 작가님도 그렇고. 글쎄요.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차례를 제가 짰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출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순서를 짜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작품은,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쓰면서 이번엔 누가 엔딩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눈치를 보면서 엔딩을, 그러니까 9편 중에 엔딩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렇죠. 작품이니까. 네. 그래서 그 눈치 싸움을 조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오프닝과 엔딩을 제가 이제 먼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품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끝맺느냐는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이 테마로,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사실 먼저 놨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딩은 결국에는 이 테마를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해서 얼마나 긴 여운을 줄 것인지 그런 식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의 배열들은 사실 리듬, 호흡 같은 부분일 텐데 마냥 우울할 수 없고 마냥 웃길 수 없고, 사실 그걸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 내가 관객이라면 어떤 리듬으로 지금 이 작품을 보고 싶어 할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집 구성안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시집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시 마음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연출 마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네. 또 조 작가님은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첫 책에 보면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 늘 묵직하게 마지막 장면을 맡아주는 작가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저 친구가 마지막 장면이 되겠지. 뭐 그런,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좀 나는 약하구나. 네. 그런. 옆에 계신 김 작가님이 얼굴을. 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조정일 작가님의 열성적인 팬층이 저희 내부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번에 조정일 작가님이 엔딩을 맡아주신 작품이 있고, 그건 노리고 쓰신 것 같아요, 엔딩을. 네. 네,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한 작품, 저희가 뭐 누가 1번, 2번, 3번 차례를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김현우 작가님이 저희가 공연할 때 되게 연출까지 하시거든요. 그 연출님한테 뭐 작품의 배열 선택권이 있고, 네. 저희는 따르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작품의 마지막 작품이 큰 인상을 뭐 담아내고 마침표를 찍어주니까 네. 제일 부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4개 작품 중에 한 편에서 마지막 작품이 된 경우가 있어서 네. 예, 이것도 혼자 좋아했습니다. 네. 기쁜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매우 기뻐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 희곡집은 총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팬데믹 플레이, 외국인들, 내국인들, 기영도 플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팬데믹 플레이부터 두 분의 작품 이야기 조금씩 나눠볼까 합니다. 1부의 팬데믹 플레이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명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조정일 작가님의 순대만 주세요, 김현우 작가님의 안전지대가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순대만 주세요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목도 그렇지만 정말 재밌고 짧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았는데 작품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할 때 뭐 장례식에도 못 가보고 결혼식장 하객들은 몇 명까지만 허용한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단막의 내용은 결혼식을 앞둔 남자 여자가 마침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두 집안을 합쳐서 50명을 하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50명을 맞추기 위해서 뭐 누구를 부르자, 누구는 부르지 말자, 뭐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둘이 다투기도 하고 순댓국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코로나가 불러온 많은 변화들 속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결혼식이라는 문화와 제도도 그렇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결혼식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꽤 많았는데 이 작품의 착상을 어떻게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고 또 생생하고 여기에 이제 순대라는 소재도 적절하고 매우 정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대본을 써주신 작가님은 굉장히 감동받으셨나 봐요. 대본상 순대라는 소재도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고 적합할까 싶었어요.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엄청 이 부분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팬데믹 플레이는 코로나 시대의 사랑 그런 부제를 가지고 하나씩 취재를 하고 네. 각자 관심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런 기획 아래 좀 진행된 게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때 결혼 미루고 결혼을 뭐 약식으로 하고 또 멀리 여행도 못 가고 외국에서 보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뭐 방호복을 입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재난 속에서 뭐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한편 뭐 웃기고 한편 슬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멀리서 경기만 보다가 가까운 지인들 두 사람이 각자 그 시기에 또 결혼을 하는 걸 보고 네. 내 가까이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 그걸 보면서 저건 굉장히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 친구들 말들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만나서 취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갔고요. 그리고 뭐 순대라는 소재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순댓국집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하객을 누굴 부를까 말까 누구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는데 넣고 빼고 하는 얘기를 꼭 순댓국집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카페에서 해도 되고 뭐 방 안에서 해도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네. 하지만 뭐 장소성 자체로 좀 이야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뭔가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뭘 더하고 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겠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하고 이거 잘했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혼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김현우 작가님의 안전지대도 코비드 시대의 구체성과 실감이 매우 생생한데요. 이를테면 근데 굳이 이렇게라도 꼭 반드시 만나서 해야 하는 얘기가 뭐야? 같은 대사는 코로나를 경험한 독자로서 너무 살아있는 대사로 읽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사에서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네, 대사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게 아니라 이제 희곡 작가님들이고 또 한 분 또 연출하신다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긴장해서 대사를 네. 잘 못 쳤습니다. 네. 떨어졌나요, 괜찮습니다. 저 오디션?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팬데믹 시대가 뭐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뭔가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기회, 그리고 만남이란 것 자체의 가치가 조금 높아지는, 좀 희귀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실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도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혹시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나 미안한데 오늘 진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그 약속을 취소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제가 연출이시라면서. 네. 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네. 조금 그런 부분이 편해져 있지 않나, 그 시기에 네.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생각은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인적인 성향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나서 해야만 하는 이야기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이제 드라마 작가인데 여러 가지 아주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했고, 네. 하필이면 윗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백신을 맞지 못해서 어디 카페나 공동 작업 공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거하던 전 남친의 집에 가서 네.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라,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라. 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 작업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셔서 아마 흥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착상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제 뭐 작가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아까 조 작가님은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김현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공사하셨나요? 인테리어? 네,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연희동이었는데 지금 이사를 왔지만 좀 동네 자체가 좀 오래된 동네기도 하고 주위에 낙후된 집들이 많아서 네. 늘 어디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집이 아니면 옆집, 옆집이 아니면 뒷건물, 뭐 이런 식으로 늘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어디론가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살짝 자기 반영적인 상황들이 있기는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발상을 얻을 때는 자기 경험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희곡집을 읽으면서 두 작품 모두 눈으로 읽는 희곡인 동시에 소리를 내서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까 대사를 좀 틀려가지고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연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친구들이 희곡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고 또 소리내서 방에서 혼자 몰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재미있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희곡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네, 저희 책에는 2인극이 많기 때문에 꼭 한 분을 더 구해서 짝을 지어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극작가들은 그 대본을 쓰고 그게 이제 연극이라는 무대에 오를 때 반드시 이 대사를 배우가 말을 하고 그 배우의 말을 관객에게 듣게 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래서 뭐 문장으로 부리는 그런 거 말고도 어떨 때는 뭐 말장난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소리의 효과까지 좀 혼자 안배를 하면서 네. 좀 노림수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예를 들면 저도 이번 이 안에 들어있는 제비라는 작품 속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아유시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아유시르. 근데 문자로 보면 그냥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직접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발음했을 때. 네. 그걸 발화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대본을 처음 읽을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걸 낭독극으로 한 적이 있는데 배우들이 이제 소리내서 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걸 제가 보고 물론 그건 알고는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그래서 읽으시면서 감상하시면 네. 더 좋은 재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그 대사를 읽어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읽는 방법일 텐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초심자의 경우에는 절대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본인의 연기에 흠뻑 빠져드실 수가 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현실을 자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울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문장의 소리 그동안 하면서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분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극작가를 모신 것이 되게 사실은 쉽지 않고 흔히 있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일 작가님께서는 또 동시로 등단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 글쓰기하고 다른 희곡만의 매력 이런 게 있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극작가와 그 동시 쓰기의 어떤 차이나 아니면은 극작가를 꿈꾸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혼자 글을 쓰는 어떤 작가보다는 지금은 이제 연극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는 극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경험은 글은 혼자 쓴다, 외롭다. 어떨 때는 벌 받는 것 같고 혼자 밤새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물론 대본도 결국엔 혼자 골방에서 쓰게 되죠. 근데 그 대본이 나오면 배우들 만나고 연출 만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들이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불려가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마술같이 신기하기도 하고 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덜 외롭거나 외롭지 않거나 네. 외로움을 잊어버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순간들을 좀 가끔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대본을 많이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쓰기와는 좀 다른 어떤 측면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셔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주위에 또 희곡을 쓰다가 쓰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왜냐하면 희곡을 쓰고 나면 여기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현장에서 네, 배우들이 이거 무슨 뜻이냐. 연기해야 되니까. 이 인물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많은 질문들이 날라오고 이렇게 추궁을 당한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면 네. 다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혹은 나누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네요. 그 모든 답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쩔쩔매면서 상처 입게 되고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현우 작가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아니, 저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많은 상처를 안고 내가 왜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작가로서 창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김현우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 그러니까 대사로서 어디까지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요. 제가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연출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오브제 하나 놓여져 있지 않은 빈 무대에 배우 한 명이 등장하는 순간 어떤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와 감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목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반연극적일 수도 있는데 배우가
많이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전부인 연극도 저는 사실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긴 대사로 충분히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를 말로만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 그런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좀 흥미로운 대답들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창작집단 독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을 만들었을 때 2008년부터 하셨네요. 그래서 14년 정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을 이어올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친구분들이신 거잖아요. 전 친구가 네. 없어서. 저희도 친구는 저희끼리가 다예요. 네. 9명이잖아요. 아, 네, 네. 부럽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아서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단막 작품들을 10분, 또 길면 한 20분 정도의 단막들을 하나씩 써내게 되는데, 누구는 뭐 제때 빨리 내고, 누구는 아주 뭐 마감 시간을 넘겨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 모든 게 모아져야지 끝나니까 그 기다릴 때가 좀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각자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지고 바빠지면서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하자,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뭐 친구들도 있었고 뭐 흔들렸다고 할까. 예. 근데 그렇게 길게 이어온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주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틀어서 지금은 이제 정이 들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정든 게 너무 아까워서 네. 계속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우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이게 사실 모든 글쓰기가 아주 지난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 작업은 그래도 작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드는 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쓰는 분량 자체가 물론 고민의 시간은 길고 네. 뭐 지금 저희 조정일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9작품이 전부 다 모이기까지에 걸리는 시간도 사실 매우 길고 그리고 이 공연을 만약에 연출한다면 그 연출은 사실 굉장히 또 힘든 또 다른 영역의 일이겠지만 작가 개인의 일로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막 희곡을 쓰는 것보다는 짧은 희곡을 쓰는 게 품은 덜 들죠. 네, 그렇죠. 예, 고민이 덜 되진 않지만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써놓고 보니 써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이 작업을 오랫동안 이어서 해오다 보니까 네. 자주 만나지 않고 굉장히 자주 써내진 못하지만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모여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작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개인으로서는 사실 이 작업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이제 좀 생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같으세요. 아, 네. 네. 영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의
문장의 소리.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희곡집 2부에 외국인들에는 먼 곳에서 목격하는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정일 작가님의 용정, 종국 이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용정은 중국에 있는 만주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고요. 연길시 옆에 있는데 여기에 윤동주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지금 무덤이 그곳에 있죠. 네. 10분 정도의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국에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문학 기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만주 간 게 너무 좋아요. 만주가 한국 사람한테 주는 어떤 역사성, 굉장히 뭐 특별한 감정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같이 온 일행들은 이 사람과 다르게 뭐 그냥 관광지에 놀러 온 것 같이 맨날 어디 가서 기념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꼴을 보고 이제 분노하고 분개하고 어떻게 윤동주 시인의 땅에 와서 우리가 이럴 수 있냐고 그 몸을 부르르 떨더라.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예, 저도 그런 편이라서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이 부분 읽을 때 긴장되고 날카롭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대본에 또 대사를 치는 부분을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대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네, 두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게 과연 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는 진짜 약간 좀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 어떤 느낌을 쓰셨는지. 이 작품 속에서 이 대사, 방금 나온 대사를 유발한 그 먹거리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약간 스포일러 같아서. 예. 정말로 이런 걸 먹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게 과연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네, 하지만 끔찍한 대사이지만 실제로 연극 속에서 이 대사가 터진다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네, 약간 코미디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극단이랑 공연을 했었는데, 그 대사 그리고 이 작품에서 꽤 많이 즐거워들 하셨습니다. 네.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끔찍한데 관객분들이 웃고 즐거워하시니까 그 장면이 주는 그 언밸런스가 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텍스트로 접하는 거하고 또 그 무대에 올려진 게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3부 내국인들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방인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물론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긴 합니다. 김현우 작가님의 노웨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난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한국인이 두 사람이 연인이 돼서 함께 지내다가 난민 신청을 한 캐릭터가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네. 그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난민 신청이 반려돼서 한국에서 이제 쫓겨가 상황입니다. 쫓겨가서 그 이후에 둘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보면 등장인물이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이름으로서의 기호? 이 장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이 이야기가 특정 어떤 인물의 이야기로 한정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젠더도 지우고 싶었고 네. 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겨두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어느 먼 나라에서 온 난민 신청을 한 난민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인물과 그리고
한국인인 어떤 인물, 이 두 사람의 캐릭터적인 이 특징을 남겨두고는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지우고 봐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데, 난민 캐릭터가 삼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고 한국인 캐릭터가 사각형으로 표시돼 있는데, 네. 삼각형 캐릭터는 사실 삼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세계 안에 침투돼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제가 있어서 굳이 그 캐릭터를 삼각형으로 두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한국 스타일을 본인들이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느낌들이 저한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국인들 이상하게 네모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이렇게 거울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되게 흥미로운 발상이신 것 같은데, 또 제목이 노웨어인데요. 다 읽고 나서 이것을 now 혹은 here 이렇게, 지금 또 여기 이렇게도 읽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의 문제도 짚고 있지만 창작자로서의 고민이나 작품의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애정 같은 것도 느껴지고 했는데, 제목하고도 연결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고백하자면은 저는 그걸 발견 못했었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의도한 제목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가 낭독 공연할 때 저희 제작 PD님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또 그런 아이디어를 들으면 그럼 제목을 그렇게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접긴 했는데 네, 충분히 그렇게 봐주시면 전 되게 고맙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각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써볼까 각자의 고민의 시간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쓰기 한 몇 달 전에 그 예멘 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보면서 시스템이 놓치는 것들은 결국에 시스템은 개개인의 인간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시스템이 놓치는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인간 개인, 개별적인 인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 시장 할머니들이 제주도에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바라봐주는 시선, 따뜻한 시선들을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 밖에 있는 외부의 시선만 차가운 거예요. 네. 물론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그 안에서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시스템적으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인지 너무 실감이 잘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분들도 생각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일 작가님의 제비, 또 기억할 만한 지나침도 진짜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비에서는 에스페란토 언어를 인용한다든지 태국희의 납작하고 단순한 혐오의 태도,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서 과장을 연기한 배우가 안경을 쓰고 다시 등장해서 안경을 연기하는 것도 희곡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런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편 한 편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조금 더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비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마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짧거나 아니면 긴 대본을 쓸 때마다 어떤 인물들이 연극에 등장하고 그 인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태국기, 태국희.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뭐 네. 태극기 부대에 어떤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인물을 좀 상정을 한 거고,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 나오는 얘기는 해고 노동자, 해고되는 노동자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 인물들의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저 또한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안타깝다. 뭐 방법이 없나?
일단 그 안타까움만이라도 같이 공유하면 거기서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단지 저는 그 인물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만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과 그 다음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등장시켜 놓았습니다. 네. 제가 두 분 작가님들 얘기를 되게 푹 빠져서 듣는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또 많은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우 작가님의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를 보면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망친 시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혹시 두 작가님께서도 어떤 이런 필생의 작품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나칠 정도로 영향을 준 작품이나 작가가 있을까요? 제 인생을 망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전 계속 마르게 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네. 예, 100년 동안의 고독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언제였나 그 신문에 뭐 추천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멋모르고 그걸 이제 좋다니까 그냥 사다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는데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두꺼운 책 중에 제일 빨리 읽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받은 잘못된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비현실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야기를 좀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친 작품이죠. 네. 저도 미쳤어요. 그래서. 네. 네, 또 조정희 작가님은 또. 네, 뭐 연극을 하면서 영향받은 작가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몰랐다가 저는 뭐 최후의 희곡들을 보면 네. 언제나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주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희곡으로만 만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들을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잘 희곡이라는 장르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뭐 감상하기도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그걸 무대에 올라간 이야기로 봤을 때 되게 뭐 외국 작품이기도 하고 한 시간 차이가 있는 작가의 작품이기도 한데 언제나 현재성을 가진 작품 같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낡지 않는 작품. 물론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죠. 인간 본연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뭐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늘 현재성을 가진 작품들일 것 같은데 최후의 작품들이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한 작품이 될 수 있구나. 물론 뭐 그걸 잘 발견하고 보는 눈을 가져야겠지만 네. 그래서 최후비 언제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최후의 희곡집을 텍스트로는 진짜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 무대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곡 작가 얘기하시니까 저를 처음으로 보시네요? 네. 네. 아니 그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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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문장의 소리의 작은 코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시간인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그 팬데믹 플레이에서 읽어주실 건가요? 저 그러면은 김현우 작가님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복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크게 웃으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김현우 작가님부터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이게 사실 그 시인분이나 소설가분들에 비해서 희곡 작가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 다행히 스튜디오에 거울이 없는 관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웨어에서 읽겠습니다. 네. 난 내 글에서 더 이상 개연성을 만들 수가 없어. 내 캐릭터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를 삭제할 거야? 읽었어?
너한테 남은 내가 그런 모습밖에 없다니 너무하다. 화가 나. 계속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걷는 거야.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면서 몇 시간이고 걸어. 그렇게 몸이 지쳐야 겨우 잠을 자. 그러면 걷지 말고 뛰어.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몸도 지치지. 뛰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건 나의 꿈이야? 아니면 너의 꿈이야? 더 오래 걷는 사람의 꿈. 네. 뭐야. 네. 거울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작품들은 제가 연기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연기를 가장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정일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품 골라오셨을까요? 네, 저는 제가 쓴 제비라는 단막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네. 근데 김현우 작가님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0쪽. 네,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누구를 읽으면 될까요? 태국희. 네. 네, 제가 나쁜 역할 시킨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유시로 역할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민박집 주인 태국희 역할을 김현우 작가님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아닙니다. 네. 러말리아 사람들 제비 오면 5번 축하해요. 제비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축하해요. 또 제비가 집 다 지으면 제비집 축하해요. 또 아기 제비 태어나면 아기 제비 축하해요. 또 아기 제비 자라서 날아가면 하늘의 제비들 축하해요. 또 제비 내일 멀리 가려가면 난 있잖아. 총 같은 게 있으면 총으로 쏴서 잡아버리면 좋겠어. 아 진짜 아유 싫어. 흙 떨어져 똥 떨어져 세균을 어디서 얼마나 묻히고 올까. 아유 싫어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아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이 잡자. 우리 제비 같이 잡자. 네 여기까지. 조정일 작가님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행복해하시면 그것보다 네. 제가 좀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울컥해서 그러셨구나. 이 대사를 볼 때마다 좀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중단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제가 또 깊은 뜻을 모르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네. 가끔씩 자기 작품에 취하곤 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자주 듣는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두 분 요즘 무엇에 푹 빠져 계신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에 잘 못 보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는 제가 한 편만 봐야지 그랬다가 후루룩 다 봐버린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네. 재난 그 후인가? 그 5 Days의 메모리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네네. 애플 TV에 있던 작품이었는데 그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카트리나 태풍 때 이야기거든요. 그 카트리나 태풍 때 이제 그 병원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마침내 어떤 식으로 구조됐고 그리고 구조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의사 한 명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품 안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추후에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전모가 밝혀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네. 네.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또 조정일 작가님은 무엇에 푹 빠져 있나 그런 게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솔로 그걸 보면서 돌싱드였나요 이번이? 네. 돌싱 특집. 네, 재밌게 봤고 네. 계속 재방송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서사와 최고의 캐릭터들이 거기 다 있죠. 그런 점에서 역시 이렇게 그 희곡 작가님들 모시고 그런 추천을 받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또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올 연말에 팬데믹 플레이 낭독 공연을 홍대에서 서점에서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조금 이런 정보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1월 29일 오후 7시 반에 홍대 쪽에 있는 땡스북스에서 저희가 낭독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정확한 날짜는 픽스가 안 됐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 중에 위텐 시니컬에서도 낭독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이 팬데믹 플레이에 빠져 있는데 작가의 말에 고재기 작가님의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고 했던가? 그렇지만 결국 어떤 강물은 강물이 아니라 강물 속을 부유하는 작은 모래 알갱이 혹은 나무 껍질이었음을 안다. 바다를 목전에 두고 알게 된다.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멈춰 퇴적되리라는 것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쌓여 바다가 아닌 그 무엇이 되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책은 주머니 속 연필로 쓴 우리들의 사고일지도 모른다. 네, 너무 공감이 가고 아름다운 문장이었는데 이 작가의 말 다음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조금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의 말에 덧붙이기보다는 저는 이 책을 이제 갓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앞으로 희곡으로 읽게 될 독자분들 그리고 연극에 대해서 관객으로 만나게 될 분들에게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봐주시고 그리고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오시라고 미리 감사 인사를 했네요. 네, 꼭 와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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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보탤 말이.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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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작 집단 독 팬데믹 플레이의 김현우 조정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 되게 신선하고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 가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9명이 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정일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많이 떨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희곡 특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극작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좀 씹히는 소설이나 시보다는 많이 보시지 않는 희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네, 끝까지 슬픈 눈빛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 저희 문장의 소리도 창작 집단 독의 멋진 플레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고요.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연,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